자, 계속해서 이제 법률행위 분류라는 주제를 볼 텐데, 이게 이제 그냥 기계도 외우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걸 다 용어, 이 법률행위 분류 자체를 하시게 되면 요건 우리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계약법까지 다 소화했을 때 용어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소위 법률행위 분류라고 하는 거, 요게 가장 통계적으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 발생 여부, 소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한 번 출제가 됐어요. 15년 동안. 그 다음에 유상, 무상행위는 뭐 그다지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어려운 게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법률행위 분류라고 해서, 자, 볼까요?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 을 소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고 들어갈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면 돼. 동철, 상추, 취해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동철, 상추, 취해해, 이게 소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게 중간중간에 동의도 나오고 철회도 나오고 상계, 취인,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게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다고요. 근데 일단 묶어서 동철, 상추, 취해,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게 그냥 남는 장사에서 일단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동철, 상추, 취해, 동의, 철회, 상계, 취인,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해서 동철, 상추, 취해, 동철, 상추, 취해, 이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시험용으로는 머리 글자 따서 동철, 상추, 취해, 그냥 기계적으로 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철, 상추, 취해 해서, 자, 일단은 우리 해제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제라고 하는 이런 식의 썼죠.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했으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게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갑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은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버리고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해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매매 계약에 있어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제, 요거 하나 외우셔야 돼. 자, 근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이 X 부동산을 이용하게 해줘야 되고, 을은 소위 차임이라고 해서 지금 민법에서는 용어를 차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임대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사실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이 야, 너 월세 왜 안 내? 야, 계약 소멸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해제라고 하는 것, 매매 계약에 있어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매수인이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같은 것에서 자, 과거로 돌려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뭐가 되고? 해제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무효를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민법을 좀 공부한 상태에서 신문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별 미친놈들 많습니다. 해제라는 표현을 쓸 때다가 해지라는 용어를 쓰고, 해지라는 표현을 쓸 때다가 해제라는 표현을 쓴 게 신문 기사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공부를 해서 가게 되면 점점 싸가지가 없어져요. 이 기자 이 새끼 무식한 새끼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어. 해제와 해제, 법 전공이 아닌 사람이 기자인 거야. 그러니까 해제와 해제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가족들하고는 시험 보시고 합격할 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짜증나거든. 나중에 우리 세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세가 있고, 우리가 주로 많이 현실에 쓰는 거예요. 수도세, 전기세. 수도세, 전기세는 세가 아니야. 요금이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로 뺏어내는 걸 뭐라고 한다? 세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기나 수도에는 쓴 만큼만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요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집에 가요, 가족분께서,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그럼 딱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더럽게 무식하네, 이렇게. 세금하고 요금은 다른 거라고.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신문기사, 요 근래 제가 신문기사 스크립트 보다가 해제와 해지를 구분을 못해, 기자가. 그래서 해제라는 표현을 써야 될 자리에다가 해지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 그럼 신문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무식한 새끼.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됐으면 가족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무식하면 철철 막 넘치거든.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잘난 척 한마디를 해줄 수도 없고. 제가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가끔 그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를 해. 그 사람도 중개사증은 있어요. 근데 공부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용어를 몰라. 용어를 헷갈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전기세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못 배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속으로 막 끌어올라. 그렇다고 거기서 꼰대질 해갖고 이건 전기 요금이고 이건 세가 아니고 이지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고 좀 내용을 알다 보면 점점 주변의 인과관계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증은 빨리 증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한 2, 3년 공부하게 되잖아요. 점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식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시 갑시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부터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얘기하고,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장래돼서 그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제가 됐든 해지가 됐든 간에 상대방의 의사는 중요한 게 아니야.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기는 하지만 혼자서 의사표시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와 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취소라는 개념까지 가볼까요? 취소.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1억에 살아. 1억에 살게. 좋아. 다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였어.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그냥 기분 내키면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취소권 행사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무조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하면 어떤 특징이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취소하고 해제가 약간 헷갈려. 소급해서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애초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과 해제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지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철, 상추, 취, 해 중에서 제일 문제 쟁점이 되는 게 해제와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취소돼 있다. 그 다음에 앞에 동철, 상추는 그냥 묶어서 그냥 가셔야 돼. 중간중간에 추인도 공부하시고 상계라는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공부하시다가 답답하면은 네이버에 지식인 검색하고 추인 이런 거 찾아보지 마요. 왜?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럴 시간에 동철, 상추, 취에 이 아이는 뭐가 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걸로는 끊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조금 이제 답답하니까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가는 그 기쁨,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돌았으면 잊어버릴 거거든.
그래서 그냥 동철상추 취해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동철상추 취해는 어떻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 중에서 취소라는 개념 자주 보시게 될 테고 해제, 해지라는 개념도 비교적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철상추 취해 일단 대가리 따서 외우고 시작해야 돼. 왜? 이 파트를 출제를 할 때는 다음 중 법률행위 분류 등 올바르게 연결된 건 틀리게 연결된 건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제라고 해서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런 식으로 트릭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동철상추 취해 그 중에서 자주 우리가 이슈 삼고 자꾸 헷갈리게 할 게 해제와 해지라고 하는 거. 해제는 소급해서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고 장래돼서 그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제와 해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를 잡았어요. 근데 바로 비교해 볼게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분류를 보니까 계약의 한 종류로 분류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쳤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지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상추 취해 이런 것은 일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합의해제, 합의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한 유형 그리고 나중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매매 일방 예약이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예하고 합의해제와 합의해제 그 다음에 해제와 합의해제를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야. 자 가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을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기본 법률 관계예요. 그런데 얘가 등기를 날짜가 됐는데 넘겨주지 않는다.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또는 거꾸로 자 을이 대금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금을 계속 주고 있지 않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해제라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십시다. 지금 갑과 을이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거 이행기를 5월 1일로 약정을 했어. 지금 3월 달인데 5월 1일로 약정했어. 근데 4월 달에 가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병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 1억에 팔았다며 나 1억 2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병에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기대도 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갑은 병에게 지금 을한테는 팔았잖아요.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왜? 이 부동산 누구 거니까? 아직은 갑 거니까. 등기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누구 거라고요? 갑 거예요. 물론 만약에 제2 매매, 이중 매매를 해서 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등기도 넘겨주게 되면은 그때는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아직은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다 합시다. 갑이 을한테 팔았고 요걸 병한테 1억 2천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두 계약 다 유효합니다. 그럼 이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 등기 먼저 넘겨받는 놈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게 기본 법률 관계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 하십시다. 자 지금 갑이 을한테 1억에 파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행기 전에 자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는 시기 전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1억 2천에 사겠다고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팔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건 별개로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자 을한테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야 9천에 똑같은 땅 비슷한 땅을 내가 팔게 라고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이렇게 살 필요 없어. 9천이면 사야 내 비싼 땅인데 똑같은 건데 차라리 내 땅이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복잡한 문제 과정에서 둘이서 만났어. 아직은 4월 1일이야. 지금 5월 1일 날 등기 넘겨주고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4월 1일 날 만났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살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1억 2천에 누가 사겠댄다. 너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걔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을도
그 사이에 더 좋은 제안을 받았거든. 그러면 야, 우리 그럼 없던 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해제는 일방 당사자가 잘못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서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불러요. 근데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잘못이 없어. 근데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죠. 합의 해제는 뭐다? 계약의 일종이 되게 된다.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서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라고 하는 것과 합의 해지 마찬가지야.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계속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10년으로 잡았는데, 자, 갑하고 을하고 중간에, 야, 나는 더 이상 이 부동산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얘는 딴 놈한테 이걸 임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중간에 만나서 쇼 붙여가지고, 야, 그럼 계약 없던 일로 치자. 라고 하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해지라는 것도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거의 출제 이슈가 대부분이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우리 외우셨어요? 동철, 상추, 취해. 그 중에서 해제, 해지, 취소가 주로 많이 다루는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다 계약의 한 유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자꾸 비교하는 식의 문제예요. 그럼 미리 좀 어렵지만 외워버립시다. 해제나 해지에 있어서는 항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일방 당사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해제나 해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손해배상 문제와 연계가 된다고 보셔야 돼.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한 명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대놓고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해제나 해지권을 행사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라는 것은 어떻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거니까. 이게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돼요. 출제인들은 끊임없이 해제와 해지를 우리가 주로 메인으로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교하는 개념으로서 합의 해제와 합의 해지를 공부를 해요. 뒤에서 계약법 파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 구성은 합의 해제나 합의 해제의 경우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걸 답을 뽑아요. 30회 때도 그걸 답으로 구성을 합니다. 나중에 계약법 파트 다시 한번 논의할 주제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동철, 상추, 취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종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계약의 유형이다.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쳤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합의 해제, 합의 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첫 수련인데요. 이거하고 요것만 비교해도 나중에 우리 문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보게 되면 거의 답을 다 구성을 시켜줘요. 왜?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그 나름의 각각의 챕터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답을 구성을 해갈 때. 항상 시험 문제는 어려운 걸 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부터 애초에 어려운 걸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합의 해제, 합의 해지, 그리고 해제, 해지, 그리고 취소까지 비슷한 개념들.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 발생 여부. 요거는 지금 첫 수능할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거의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해서 소위 이제 채권 행위 또는 이제 이걸 의무 부담 행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의무 부담 행위, 물권 행위라는 표현 대신에 처분 행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권 행위 대신에 처분 행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듣고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자,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걸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또는 의무 부담 행위로 불러요. 무조건 매매, 교환, 임대차는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뒤에서 계약법 파트에서 거의 지금 이제 10시간 이상 공부할 게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얘는 세트예요. 그래서 자 가볼까요? 매매라고 하는 거.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재산권을 을에게, 소유권이란 재산권을 을에게 넘겨줘야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그러한 법률 행위를 가리켜서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매매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교환 거의 비슷하죠. X, 갑소유의 X 부동산과 을소유의 Y 건물을, YX 토지와 Y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건 재산권 간의, 금전 외 재산권 간의 상호 교차, 넘겨주기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라는 것은 아까 우리 한번 예시했다시피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되면 갑은 을을 위해서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임대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개,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이것들 특징이 뭐냐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줄,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도장 딱 찍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는 임차인한테 목적으로 사용 수익해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행의 문제, 앞으로 일정한 채무를 이행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걸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 그러니까 자, 채무를 부담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다? 의무 부담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어떤 권리를 주장, 야, 차임을 줘 또는 재산권을 넘겨줘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소위 채권 행위로 불려요. 그럼 물권 행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걸 요렇게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로 불러요. 근데 실질적으로 갑소유의 등기를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를 넘겨준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처분 행위로 불러요. 다시요.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까지가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여기까지가 채권 행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대금 받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넘겨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려워 이게 개념상. 두 개로 가는 거야. 실제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 파기로 하자, 야하고 약속하는 그 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채권 행위.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동산 현재 누구 겁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지 아직은. 등기 넘겨줬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걸 병한테 또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중 매매도 가능했다는 사유였었던 거죠. 그래서 채권 행위가 있게 되면, 매매 계약이 있으면 앞으로 일정한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아, 좀 어려운 거 하나 미리 하나. 민법에서 우리 공부할 때, 저도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이런 경우 있어. 갑소유의 X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 갑소유일 거야. 갑 거야.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할 때부터 욕 나오기 시작해. 요거 뭐 어쩌라고, 좀 웃긴 새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이 필요해.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죠? 등기를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등기라는 게 넘어가야지 어떻다? 소유권이 실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의 을이 지부동산도 아니야. 근데 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갑하고 을 사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아직은 등기를 넘겨받기 전 상태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샀어. 1억 5천에 딱 샀어. 근데 개발 호재가 딱 터진 거야. 3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갑자기. 그러면 을은 중간에 중도금 잔금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 그럼 병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갑시다. 현재 갑소유 부동산입니다. 이걸 을이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유효합니다. 왜? 이건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 행위는 언제까지? 이행기,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그 시기까지만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소위 채권행위다 라고 하는 것, 또는 의무부담행위다 라고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기까지 어떻다? 일정한 채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전에 미리 꼭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자, 하여튼 이게 채권행위예요.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해볼까요? 자, 지금 갑소유의 X부동산, 현재 X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건 유효, 무효?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직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리하게 되면 채권행위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언제까지? 이행기라고 하는 그 시기까지만 어떻다?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예시를 합니다. 한편 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의 부동산, 타인 소유 부동산 명의를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준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서류를 조작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등기 자체는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갑소유 X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을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등기관을 때리든 간에 고문을 하든 간에 협박을 하든 간에 등등등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병명의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서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유효한 법률 행위를 가리켜서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 부릅니다. 제일 어려워, 이 파트가. 이 파트가 계약법, 그 다음에 물권법을 다 소화해야 돼요. 다시 갑시다. 일단은 이 파트는 제가 오늘 첫 시간 때 뺄까 말까 했었는데 하여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단순한 약속,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일정한 채권이 발생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이게 민법학 공부하실 때 어려울 주제인데,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도 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왜? 약속 시기까지만 소유권 이전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이에 비해서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 나머지가 물권 행위, 처분 행위입니다. 나머지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고. 이게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그냥 지겹게 우리가 공부해가야 될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는 어떻다?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행위. 그래서 아직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행위. 요것만 끊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파트 정리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부르게 될 거고,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쳐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바로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게 주로 이슈가 되는데, 동철, 상추, 취, 해해 해서 특히 해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 채무 불이행 등이 있을 때 반대편 당사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장래돼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과거로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되는, 바로 시험에 이슈가 되는 거 합의해제, 합의해지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그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합의해제, 합의해지. 그래서 해제나 해지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합의해제, 합의해지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잡으셔야 돼요. 이 그림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계약법 파트 지겹게 나온 주제고, 올해 30회 시험 문제 구성할 때도 이 쟁점을 가지고 합의해제에 있어서 소위 이름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주제에 있었고, 그럼 좀 어려웠던 거, 자, 이행의 문제 발생 여부에서 앞으로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관계, 매매교환 이임대차를 채권 행위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게 되고,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에서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을이 X 부동산을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확보하든 이 승낙을 받든 어찌됐든 간에 누구하고 병과 임대차 그 약속 기한까지는 어떻다?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나중에 병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별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타인 권리 매매라는 개념까지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무조건 세트로 가시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 요렇게 가시게 될 것이다. 이게 채권 행위 또는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어떻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고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상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냥 4세트로 가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무조건 다 세트로 가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행위다. 해서 자, 지금 매매는 재산권 이전한 대신에 금전을 받게 될 것이고, 자, 재산권 이전한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받는 것을 교환, 재산권 이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주는 대신에 차임을 받는 관계를 임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여 정도만 기억하실 거죠. 증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일종입니다. 계약의 일종.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주로 예시를 하는 게 저거 있잖아요. 동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내가 우리 냉장고 25년 된 거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거. 동사무소 콜 하면 그게 증여가 돼요. 계약이라는 건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돼요. 만약에 동사무소에다 그쪽에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데 이 아가 동사무소 앞에다가 이 냉장고 25년 된 거 갖다 놓게 되면 불법 쓰레기 투기가 됩니다. 다시 계약의 한 유형 중에 뭐가 있다고요? 증여라고 한 게 있다고요. 불법 쓰레기 투기 될 수 있습니다. 아니 25년 된 냉장고 다 고장난 걸 동사무소에 기증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동사무소 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증여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허락도 없이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동사무소 앞에다가 냉장고를 갖다 놓는다. 이건 불법 쓰레기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무상 행위 중에서는 증여라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이슈가 되게 되고, 자, 사용대차 올해 시험에 한번 지문에 구성이 됐었는데 듣고 버리시는 거예요. 자,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 볼펜 빌리는 겁니다. 친구한테 볼펜 빌리는 걸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 이것도 무상 행위 일종이 되는 거야. 친구의 볼펜 좀 빌렸죠? 그래서 좀 쓰고 돌려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는데 사용대차라는 개념은 볼펜 빌려 쓰는 거. 돈 빌리는 건 소비대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 친구야 만 원만 빌려줘. 만 원 빌려갖고 딱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다시 만 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 원 쓰고 나서 딴 데서 통장에 뽑거내서 주는 거지. 그걸 소비대차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거의 시험이 구성이 안 되고 사용대차라는 표현을 굳이 체크를 하는 이유가 올해 시험 지문 중에 하나가 사용대차라는 개념이 있다고.
사용 대체가 뭐라고요? 볼펜 빌려 쓰는 거. 친구야, 볼펜 좀 잠시 빌려다오. 그래서 1시간 쓰고 돌려주는 거.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사용 대차. 돈 빌려서 돈 빌려 쓰고 나서 다시 그 돈을 다른 뭐 통장에서 빼서 주는 관계를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소비 대차. 용어에 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일단은 그냥 매매교환, 이임 대차는 항상 세트다. 자,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도 매매교환, 이임 대차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유상 행위에도 매매교환, 이임 대차가 들어간다.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 거의 여기에서 가장 기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개념이 동철, 상추, 취해 이 개념하고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숙달을 해 주실 거. 이게 이제 법률 행위의 분류라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의 분류 관련한 주제를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 주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